이어서 나가야 할 내용이 이제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내용이 이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에요. 그게 이제 보험료고, 보험금은 해상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보험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신회사에 내는 요금을 요금이라 하죠. 요금. 그래서 보험사한테 주는 돈을 보험료라고 이해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담보와 보상이 있는데, 담보는 영어로 커버입니다. 커버인데 이게 보험회사가 일종의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커버해 주는 거죠. 엄호해 주는 거죠. 일종의. 그걸 이제 담보한다. 우리말로 커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상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보상한다라고 합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혹여나 배상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말에서 배상과 보상은 엄연한 의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배상은 잘못했을 때 물어주면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보상은 어떤 계약관계나 뭐 그런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 그 보상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보험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주는 거지, 보험회사가 잘못해서 뭐 물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줄 때 쓰는 말이 배상한다는 표현.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앞에서 얘기한 커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해주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주는 그 의무를 지니는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하고요.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을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같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보험에서 소급보험이나 아니면 포괄예정보험 같은 경우에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무역학 개론 시간에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념입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어떤 목적입니다. 우리가 익히 여러분들이 보험을 드는 대상물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물건이 되거나 선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뭐 어려운 말로, 그거는 걔네들은 보험 계약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의 대상 혹은 보험의 목적, 부보 대상물 이렇게 봅니다. 보험을 드는 대상이다. 대상이 맞는데, 근데 이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화물이 있어요. 선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있죠. 하주. 그리고 선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뭐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피보험자가 되는데, 보험이란 거는 이 화물이나 이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그 대상은 이게 아니라 이 화물 그 자체, 선박 그 자체가 아니라 하주가 혹은 선주,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이게 보험 계약의 목적입니다. 그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도대체 뭐냐?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어떤 것들을 말하느냐? 대표적으로 소유권이죠. 소유권. 담보권, 뭐 수익권,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운임이라든지, 뭐
화물 같으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미래의 기대 이익, 희망 이익.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예요. 피보험자가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여러분들. 내가 옆에 친구가 있어요. 옆에 친구, 다른 사람의 차가 있어. 다른 사람의 집이 있어.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어. 그 남의 거, 남의 집, 남의 건물, 남의 차 내가 보험에 들 수 있는가? 못 듭니다. 왜 못 들어요?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물건은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 근데 나는 내 차, 내 물건, 내 집을 보험에 들 수 있어요. 왜? 내 거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 내가 그냥 저거 보험에 들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들 수 있는 이익이라는 표현으로서 피보험 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보험 이익. 보험이 여러분들 어떤 무슨 뭐 절대 무적의 권리 이런 거 아니에요. 보험에 든다고 해서요. 그 물건이 절대 부서지지 않거나 무슨 실드가 씌워져 가지고 모든 사고가 빗나가고 그런 식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니잖아요. 예. 보험에 들어도 사고는 납니다. 예. 그러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 물건을 무슨 마법사처럼 사고 나기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려주느냐? 불가능해요. 그럼 보험회사는 뭐 하느냐? 실제로 내 선박이나 내 화물에 사고가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내가 그 물건이나 그 선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수익권, 담보권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손상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 가치, 금전으로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돈의 가치, 물건의 가치, 선박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가 하는 일은 그 하락한 경제적 가치를 뭘로 한다?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손실된, 손상된, 분실된, 멸실된 내가 갖고 있었던 내 보험 대상의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 나의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어떨 때? 사고가 났을 때. 담보 위험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금전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추론해 볼 수 있죠. 그 경제적 이해관계는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돈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금전으로서 계산이 가능해야 이것의 가치가 100만 원이다. 그리고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험에 들었다. 근데 손실이 났다. 50만 원의 손실이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보험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손해보험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금전으로 계산이 안 되면요.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길 가다가 내가 돌멩이를 주웠어요. 돌멩이를 주워서 내가 내 집으로 가져왔어요. 돌멩이에 대해서 내가 이 돌멩이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소유권을 주장을 해요. 예. 근데 이게 이 돌멩이를 금전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 내 소유권을?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뭐 되게 예쁜 수석 같은 경우에 이게 뭐 감정가가 있다든지 뭐 경매가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객관적인 제3자가 매긴 어떤 금전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는 논해야. 근데 내가 그냥 길 가다가 건설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자갈 같은 거 한 움큼 주워가지고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 그걸 남이 인정해 주냐 이거야.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보험에 들 수가 없어요. 예. 금전으로 계산 가능해야 된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물의 가치가 있잖아요. 금액, 단가, 선박의 가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험에 든다. 그리고 이게 지금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익권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화물로 통해서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도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선박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뭐예요? 운임이죠. 선박을 운용하면 내가 운임을 벌죠. 그 운임들에 대해서도 미래에 실현 가능한 이익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왜?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든. 나의 피해 보험 이익이거든.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발생한 수익을 나의 이해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피보험 이익입니다. 피보험 이익을 보험에 든다. 자, 그러면 이 해상 보험에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이 피보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상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aritime perils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험에서는 뭐 위험에 대해서 뭐 해저드나 dangerous 뭐 이런 용어보다는 peril 왜냐하면 이게 손해의 원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per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해상 위험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과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둘 다 항해와 관련이 있는데요.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은 항해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은 그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뭐 해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항해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아닌 어떻게 보면 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험이긴 하지만 그 해상 사업이 결과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친 것이 아닌 좀 부수하는 것들을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 다른 말로 항해 위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 해상 위험 이렇게 좀 달라요.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해상 고유의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영어로 이제 peril of the sea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뭐 자초, 침몰, 교사, 전복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해 중에 바다에서 딱딱한 암초 같은 데 걸리는 걸 자초라고 합니다. 침몰은 말 그대로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걸 침몰이라고 하고요. 전복, 뒤집히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바닷가에 모래톱이나 뻘 있죠, 뻘. 부드러운데 배가 걸려서 이건 뭐 밀물 썰물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물이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을 교사 이런 것들에 해당입니다. 그 외에도 뭐 악천후라든지 뭐 그런 상황들을 해상 고유의 위험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르게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 해상 고유의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화재, 불나는 거, 그리고 전쟁, 그리고 해적, 강도, 절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해적은 바다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물리적 힘을 이용해서 나에게서 재산이나 생명을 강탈하는 그런 행위를 폭넓게 이해하면 됩니다. 해적이 바다에서 털면 해적이고 산에서 털면 산적이고 강에서 털면 강적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내 재산을 뺏기는 거. 그 나한테 이제 경제적 손실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있고 뭐 절도 이거 좀도둑 같은 거 말이에요. 절도. 자, 그리고 포획, 납포, 뭐 군주와 국민의 억류, 억지 이건 뭐예요? 내 선박이나 내 해화물이 억류 당하는 거, 압류 당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해상 위험에 포함이 되고 그 외에도 사람이 바다 컨디션이 아니라 사람이 내 화물을 바다 밖으로 던진다든지 배 밖으로 던진다는 뭐 투하라든지 아니면 선원이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사보타지를 하는 선원의 악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상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다에서만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운송 구간 있죠.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한 전체 운송 구간. 그럼 전체 운송 구간이라 하는 것은 바다를 넘어서서 항해를 하기 시작하기 전 육상 구간 그리고 항해가 끝나고 나서 목적지에서의 그 육상 운송 구간까지 이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협회적하약관에서나 이런 데서 참고관 약관이나 신협회적하약관의 운송 약관 8조의 운송 약관 이런 것을 통해서 육상 위험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
자, 그러면 이제 손해에 이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 피보험 이익에 영향을 줘서 사고, 멸실 손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위험을 좀 봤고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손해를 입는데 손해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전손이 있습니다. 전손. 전손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토탈 로스. 그래서 전손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습니다.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 현실 전손은 actual total loss라고 하고요. 추정 전손은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하는데 현실 전손이 말 그대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완전한 하물의 멸실, 완전한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전멸을 의미합니다. 전멸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파란 박스에 예시가 나와 있죠. 보험 목적물이 파괴되었다. 상품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 배에 불이 나가지고 배가 다 탔다. 아니면 하물인데 얘가 시멘트예요. 시멘트인데 바닷물이 침범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멘트가 바닷물을 만나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시멘트로서 쓸 수가 없죠. 콘크리트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거. 자, 그리고 내 뭐 하물이나 내 선박이 포획당하거나 납포당해서 내가 도저히 이제 앞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내게 아니다 이제 내 거였는데 내 게 더 이상 이제 아니게 됐다. 뭐 이런 경우가 되죠.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추가되냐면 미싱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도 현실 전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정 전손이 있어요. 추정 전손. 추정 전손은 뭐 해석 전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전손처럼 처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가? 자, 내가 100의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처럼 이게 0이 됐어요. 그럼 0이 되면 이게 현실 전손입니다. 이거는 물품이 안전한 상태죠. 안전. 그러면 이 99부터 1까지 물론 뭐 소수점 제외하고 어찌됐든 요 사이가 뭐가 되냐면 분손이 됩니다. 분손이 되는데 부분적 손해 분손이 되는데 내가 1% 남았다 이거예요. 1% 남은 거나 0% 남은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거의 0%랑 뭐 별로 뭐 진배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추정 전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 남았어요. 10% 남았는데 이 10%를 쓰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들어요. 근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 그래서 10% 이거 남은 거 수리하고 남은 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 그럼 수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남은 거 10% 남은 거 포기하고 싶죠.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뭐 거의 현실 전손과 진배 없는 상황이거나 수리비가 과도해서 경제적 실익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통 추정 전손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추정 전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정 전손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한번 볼게요. 여기 파란 박스에 추정 전손의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 전손이 확실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네. 그럼 곤란하죠. 법원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뭘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는 전멸이 아니에요. 남았어요. 근데 그게 데미지가 너무 커서 원래의 의도와 원래의 사용 목적대로 그 물건을 못 써요. 그럼 뭐 살아남은 의미가 없지 뭐.
자, 세 번째. 하물의 인수가 물리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얘를 쓰려고 보니까 수리비, 수선비가 너무 과도해. 네. 그러면 이건 뭐 실익이 없는 거죠. 수리할 이익. 이런 것들이 추정전선이고, 추정전선은 이 추정전선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데 그게 위부입니다. 위부. 어벤더먼트예요. 위부라는 행위를 이런 추정전선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에 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보험이 추정전선이 성립이 되고 추정전선이 성립되게 되면 현실전선처럼 전손보험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추정전손이란 건 결국 전손은 아니었지만 전손처럼 처리해달라는 전손처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작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손에 해당이 되고요. 참고로 앞서 봤던 위부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 보험에서 꼭 등장을 하는데 얘를 이제 대위라고 합니다. 대위, 서브로게이션. 요거는 추정전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손해보험에서 적용이 됩니다. 대위라는 건. 그리고 이 대위가 적용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면 손해보험의 가장 큰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있는 실손보상의 원칙 때문입니다. 자, 실손보상의 원칙은 뭐냐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단 1원도 자신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왜? 부당 이득이거나 혹은 이중취득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보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이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보험금을 탔어요. 근데 그 보험이 100만 원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가치에 만큼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을 준다고 쳐봐요. 보험을 들었는데 100만 원짜리 물건이 파손됐는데 보험금을 150을 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기 있는 거의 한 5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휴대폰을 부셔버립니다. 뭐 한두 명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거나 물욕이 전혀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보험을 들었어. 근데 이게 부서지면 150만 원을 준대. 선택을 하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요.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이 그래요. 경제학은 그렇습니다. 이익을 쫓아요. 사람은. 그렇잖아. 만약에 그런 보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장이라도 휴대폰을 부셔버린다. 그게 실익이 되니까. 그게 이득이 되니까.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갖고 있다가 50만 원의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50만 원만 줍니다. 절대 그 이상 주지 않아요. 만약에 보험이 실제로 잃어버린 손실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기 시작한다면 그건 보험이 아니에요. 그건 도박입니다. 그건 갬블이에요. 그렇잖아. 그걸 왜 보험이라고 해요? 보험회사가 무슨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왜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험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철저하게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이중취득을 방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똑같은 예시를 들어봅시다.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부신 게 아니라 남이 와서 부셔버렸어요. 그럼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받죠.
그리고 이거 부신 애가 있잖아. 찾아갑니다. 너 고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걸어서 100만 원을 또 받아요. 여기서 100, 여기서 100, 200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서로 부셔주기 하기 시작해요. 네. 요번엔 네 차례 이러면서. 사회적 윤리, 사회적 시스템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중 취득하는 거예요. 이중 취득. 보험은 그걸 또 막습니다. 그래서 이 대위라고 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대위가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피보험자가 손해가 났어요.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박살이 났어요.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게 되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물에 대한 가치라든지 잔존물에 대한 가치를 가져가야 전선보험금이 줬을 때 걔는 딱 그만큼만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험금을 주게 되면 피보험자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이런 것들을 보험자가 가져갑니다. 그게 대위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을 통해서 어떤 이중 취득을 하거나 금전적으로 부당 이익을 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아니 보험 들었는데 좀 더 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손해보험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운영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닌데 내가 보험 드는 거 보니까 막 여기 보험 들어도 되고 저기 보험 들어도 되고 하면 여기서도 보험금 나오고 저기서도 보험금 나오고 하던데 그건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이렇게 안 해요. 생명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생명보험을 이 보험회사 저 보험회사 다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보험금 수령할 수 있어요. 그거는 생명보험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은 메커니즘이 다르다. 법리가 다르다. 손해보험이 뭐예요? 자동차, 물건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생명보험에서 그게 적용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보험회사 여러 군데다 보험 들어놓고 물론 요즘에 보험 사기단 해가지고 서로 자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긴 한데 보통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보험회사 쭉 들어놓고 여러 개 보험 들어놓고 내가 죽었을 때 한 10억 받을 수 있다라고 시스템 딱 만들어 놓고 저 빌딩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는다니까.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죽을 때 노잣돈 10억이 필요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사람 중에는. 근데 물건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물건이라고 생각해봐. 이 물건을 부셔버리면 내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수 있어. 그러면 물건을 부시는 선택을 한다니까.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칙이 손해보험에서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중취득이나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제3자 청구권이라든지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로 이전되는 것을 대위라고 합니다. 대위. 자, 그 다음에 분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분손은 앞서 설명을 했어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전손이 아니면 다 분손이에요. 다 분손입니다. 다 분손. 1% 남아도 분손. 99% 남아도 분손. 물론 1% 남으면 이거를 추정전손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거는 선택에 따른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분손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분손은 크게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느냐? 단독 훼손이 있고요. 공동 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훼손은 내 물건이 부분적 손실이에요. 부분적 손해. 반만 잃었다.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이 공동 훼손이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공동 훼손은 뭐냐면 이게 공동 훼손도 어떻게 보면 이 해상보험만의 어떤 아주 특징적인 법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상 사업을 한다. 선박이 여러 화물을 실어서 운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선박이라는 어떤 운명 공동체에 여러 사람의 이익이 참여하게 됩니다. 뭐 선주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리고 하주도 화물을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하주가
그 선박의 운항, 선박의 해상 사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익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 여러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공동의 위험이 직면했을 때, 공동의 위험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공동훼손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선박에 여러 화물이 실려서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화물 일부를 바다로 던져버린다거나 아니면 선박의 구조물이나 부속품들을 던져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공동훼손 희생이 됩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를 희생시키는 거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어떤 투하로 인한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일기예보 시스템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태풍 올라오고 이러면 다 압니다, 미리.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일기예보가 좋아져서 이게 시스템이 좋아져서 태풍이 오는 건 알지만 지금 과학 기술력으로 태풍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지금의 선박이. 그럼 어떻게 해요? 선박은 태풍을 피하죠. 어디로? 피난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피난항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체되죠. 시간이 지체되면 뭐가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매끄럽게 태풍 오기 전에 싹 피하면 괜찮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떤 화물이나 선박에 파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화물을 피난항에서 내려가지고 보관을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수리비, 추가적인 비용으로서 수리비, 뭐 개반 비용, 창고 비용 이런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왜?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왜 태풍을 피해요? 그 선박에 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이 공동훼손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공동훼손 희생, 공동훼손 비용 이것들이 공동훼손이 해당이 되고 이렇게 희생과 비용을 치르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풍랑을 피했죠. 태풍을 피했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희생된 뭐 바다에 던져진 혹은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출된 돈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야 돼요. 전문적인 용어로 엠빵을 해야 돼요. 엠빵에서 분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 야, 추가 비용 나눴다. 각자 각출해서 걷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보험에서는 이 공동훼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분담금 이거 내가 처음에 계획했거나 예측했거나 미리 준비된 돈이 아니죠.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분담금을 내줍니다. 만약에 보험을 들었으면 공동훼손을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공동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공동훼손 희생이나 예를 들어 비용 만약에 내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바다로 던져진 화물의 주인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살아남은 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나한테 분담금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 분담금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투하가 된 화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공동훼손 희생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을 통해서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이게 공동훼손이다. 자, 그리고 앞서도 공동훼손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 학기에 이제 국제상학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해상보험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무역학 개론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비용 손해가 왜 손해인지 잘 모르겠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의문이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목적지에 화물이 안전하게 왔어요. 아무런 부서짐도 없이 아주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근데 이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하는데 내가 처음에 이 운송을 계약을 하고 보험을 체결했을 때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어요. 피난항 비용이라든지 창고 비용이라든지. 그거는 내가 처음부터 기획했던 거 아니고 예측했던 거 아니고 생각해놨던 게 아니야. 근데 내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가게 생겼어. 이것도 손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손실이에요. 이걸 비용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 손해. 계획했던 돈이 아니야.
나갈 줄 몰랐어 내 주머니에서. 그것도 당연히 비용 손해로서 손실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구조비. 이거는 내가 타고 있는 선박이 뭐 조난되어서 다른 선박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조 행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보수라고 할까요? 지급하는 보수가 구조비가 되고요. 뭐 특별 비용, 단독 비용 뭐 이렇게 얘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대표적으로 뭐 수리비라든지 뭐 수선 비용, 뭐 개반 비용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손해 방지 비용 혹은 손해 방지 경감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나 혹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그 보험 목적물이 만약에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 손해를 줄이거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화물이 불에 타요. 그럼 불을 꺼야겠죠. 그럼 불을 끄기 위해서 급하게 뭐 소화액도 뿌리고 소화탄도 뿌리고 하다 보니 불은 껐어요. 불은 껐는데 이게 뭐 긴급하게 소화 작업을 하다 보니 이 화물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화물에 뭐 소화액이 묻어가지고 오염이 된다든지 뭐 등등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혹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던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손해조사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손해사정사가 비용이 손해사정하는 작업 자체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뭐 큰 부분은 아니고요. 대충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인 비용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보험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이에요. 증권. 보험계약서입니다. 다른 말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보험계약서예요. 증권이란 게 뭐 주식을 말할 때도 증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주주의 권리가 있는 뭐 권리권이죠. 그거 이제 증권인데 일종의 어떤 법적인 효력, 뭐 계약의 효력이 담긴 종이 서류를 보통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그래서 뭐 우리 무역에서 뭐 그런 얘기 했었죠. 하한어음을 통해서 이제 상업서류를 취급을 하는데 그때 뭐 뭐 선화증권이라든지 상업송장이라든지 보험증권 이런 서류들이 이제 일종의 증권인데 보험 쪽에서는 그 전에도 물론 해상보험은 존재했습니다만 최초의 어떤 표준 보험 증권으로서 사용되어진 게 로이드에서 제정한 SG 팔리시입니다. 이게 1779년에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한 240여 년 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해가 1776년입니다. 그거보다 3년 늦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시기에 최초로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어떤 표준 증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로이드가 제정한 이 SG 팔리시에서 팔리시는 당연히 증권이라는 뜻이고요. SG는 10, S는 10, G는 구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의 증권이 이때부터 사용이 됐고요. 이게 2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사용이 되다가 1981년도에 와서 새로운 증권을 만들고 이 새로운 증권은 1983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뉴 로이드 SG 팔리시 혹은 뉴 로이드 팔리시라고 하는 신해상보험증권입니다. 요게 이제 신증권. 그래서 1779년에 나온 애는 구증권, 1983년도에 나온 애는 신증권 이렇게 불리고요. 여기 밑에 보면
그 양식이 따라서 조금 나뉘는데 UILU 마린 팔리시 폼이 있고요. 뉴로이드 마린 팔리시 폼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같아요. 같은 보험 증권인데 사용하는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이란 게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보험 회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넘어갔었는데 우리는 보험을 든다고 하면 보험 회사를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영국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보험 회사 그냥 개별 이런 주식 회사보다 훨씬 많은 보험 금액을 인수하는 개인 보험업자들이 있습니다. 개인 자격인데 보험업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언더라이터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큰 손으로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모임을 그 모임이 여기 나와 있는 로이드예요. 로이드란 게 무슨 회사 형식으로 로이드 회사 이게 아니고 개인 보험업자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하기 좀 너무 격이 낮은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협회 뭐 이런 개념으로서 있는 것이 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험 브로커를 얘기를 했는데 보험 브로커가 필요한 게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처럼 몇 개 안 된다면 그 개별 보험회사 조건 다 따져봐가지고 내가 보험 마음에 드는 보험회사 보험 가입하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나를 보험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개인 보험업자부터 시작해서 수백 명에 이른다. 그거 다 어떻게 볼 거야? 그러니까 브로커가 중간에서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과 가장 적합한 보험 요율을 제시하는 개인 보험업자를 찾아서 연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로이드 보험 시장에서 쓰인다. 회사 형태에서 이거 반대로 돼 있네. 반대로 돼 있네. 어찌 됐든 로이드용은 로이드용, 회사용은 회사용, 보험회사용은 보험회사용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회 적하 약관이 있습니다. 협회 적하 약관. 협회 적하 약관. 자, 증권이 있으면 그 증권에 여러 가지 기재 사항들이 적힙니다. 그런 것들을 약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 써본 사람들은 없겠지만 계약서 같은 거 쓰면 뭐 1 해가지고 갑은 어쩌고 저쩌고 을은 어쩌고 저쩌고 뭐 내용을 쓰잖아요. 그 계약서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쓰잖아요. 그 내용들이 약관이에요. 약관. 그러면 이게 협회 적하 약관이란 건 뭐냐? 앞서 우리가 로이드 SG 팔리시를 얘기를 했는데 얘네가 1779년에 나와서 개정 없이 200여 년간을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뭐 말도 어렵고 옛날 영어라서 말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게 내용이 막 추가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져서 여기 나와 있는 런던 보험자 협회라고 있습니다. ILU. 여기 이 협회 적하 약관의 협회가 저 협회예요. 저 협회에서 뭘 만들었냐면 표준적인 화물보험, 적하보험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표준 약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협회 적하 약관입니다. 그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와서는 두 종류가 있는데 1912년에 제정이 돼서 1963년도에 마지막 개정이 된 구협회 적하 약관이 있고요. 구협회 적하 약관. 그리고 1982년도에 만들어진 신협회 적하 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협회 적하 약관은 2009년도에 한 번 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왼쪽의 거를 구약관, 오른쪽의 거를 신약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관은 ICC-AR, ICC-WA, ICC-FPA 이렇게 부르고요. 신협회 적하 약관은 ICC-A, ICC-B, ICC-C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만 보면 2009년도 개정이 최신 개정이니까 2009년도 버전을 쓰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 바닥이 그렇게 녹록한 바닥이 아니란 거죠. 문제가 뭐냐면 이게 1963년이라고 해서
1963년도에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1912년에 나와서 이것도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한날 한시에 태어난 게 아니라서 따로 나왔어요. 따로따로 20세기 초반에 1912년부터 나와가지고 마지막 개정이 1963년도에 됐어요. 마지막 개정이. 근데 이 1963년도 구협회 적하약관을 지금도 써요. 지금도. 그리고 신협회 적하약관도 써요. 어떤 것을 쓰라고 강제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보험자의 선택의 문제. 피보험자의 선택의 문제. 뭘 써도 돼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협회 적하약관 썼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몇몇 사건에서 제가 뭐 보험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볼 일이 있었는데 부탁을 받아서 이거였어요. 이거 구협회 적하약관 2015년 사건입니다. 쓴다니까 지금. 그래서 골치가 아파요. 2009년도 버전이 오히려 최근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잘 안 씁니다. 오히려 옛날 걸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렵게 되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협회 적하약관과 신협회 적하약관이 공동은 아니고 어떻게든 다 같이 두루두루 쓰인다. 그게 핵심인 거고. 그래서 이 약관은 크게 구협회 적하약관도 세 종류, 신협회 적하약관도 세 종류가 있는데 구협회 적하약관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저기는 신협회 적하약관은 그냥 ABC로 끝나니까 뭐 크게 얘기가 없는데 여기 보면 이름이 있어요. 이름. 구협회 적하약관은. 그래서 ICCAR 올 리스크입니다. 올 리스크. 전위험 담보예요. 그리고 ICCWA with average라고 해서 분손 담보고요. ICCFPA라고 있는데 이거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입니다. partial averag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건 뭐냐면 단독 훼손이에요. FPA의 PA가 단독 훼손입니다. 단독 훼손. 앞에서 봤던 분손의 한 종류, 단독 훼손. 근데 free from이죠. 단독 훼손으로부터 풀이죠. 우리 그 운송할 때 풀이 한번 배웠어요. 뭐 할 때 FIOST 할 때. 거기서 풀이해지신 분이 누구예요? 선주님이셨죠. 여기서는 지금 해상보험 배우잖아요. 이 풀이해지시는 분은 선주님이 아니고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보험회사.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이 어려운 말의 뜻이 뭐냐면 보험회사가 단독 훼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분손 담보에는 에버리지가 분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버리지 앞에 영어 단어 with을 썼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그러면 저건 무슨 뜻이겠어요? 보험자가 분손을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것도 들여다보면 정말 웃깁니다. 무조건 그러면 FPA는 단독 훼손을 보상해 주지 않느냐? 아니에요. 단독 훼손 중에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초 침몰 하재. 자, 이 그림을 한번 쭉 보면 ICCAR부터 ICCWA, ICCFPA로 이렇게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ICCAR이 전체 다, ICCWA는 요만큼, ICCFPA는 요까지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건데 보면 기본적으로 1번에 전손은 두 종류죠.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 이거 다 이 세 조건을 선택을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훼손. 앞에서 배웠죠? 이걸 선택하면 공동훼손도 뭘 선택하든지 간에 보상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단독 비용 손해. 구조료, 손해방지 경감비용. 이것도 뭘 선택하든지 간에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4번부터예요. 4번부터. 4번, 5번, 6번이 있는데 이 4번, 5번, 6번은 FPA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해줘요. FPA의 부보 범위예요. 근데 조건들이 달려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확장 부보 내지는 뭐 특정 분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 4번부터 볼게요. 단독 훼손을 해줘요. 단독 훼손 안 해준다며. 단독 훼손 부담보래며.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며. 근데 몇몇 개는 해줘요. 뭐에 대해서? 자초나 침몰, 하재의 경우. 자, 5번. 선적, 한적, 양하. 이게 뭐예요?
배에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할 때죠. 그때 포장 단위가 있는데 이렇게 뭐 화물을 옮기다가 포장 단위가 하나가 포장 한 개가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분손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박스가 있는데 하나씩 옮기다가 박스 하나가 이렇게 옮겨가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네, 그거 해줍니다. FPA에서 해줘요. 자, 6번째, 화재, 불, 폭발, explosion. 네, 그리고 충돌, 꽝, 그리고 접촉, 그리고 피난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화물을 내리다가 손해가 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FPA가 보상을 해줍니다.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 확장 담보 내지는 특정 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4번, 5번, 6번이. 그러면 ICCWA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7번에서 4번, 5번, 6번 이하의 단독해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분손들을 다 해준다는 겁니다. FPA는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만 해준다는 거고, WA는 분손 중에서 저 4번, 5번, 6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상을 해준다. 그 차이예요. FPA와 WA 차이는. 그리고 ICCAR은 모든 외부적, 우발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ICCAR은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보호해 주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ICCAR도 면책 위험이 있어요. 면책 위험. 면책 위험을 제외한 사고로부터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협회 적하약관이고요. 자, 34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이거는 2009년도에 나온 신협회 적하약관의 담보 위험입니다. 보면 오른쪽에 A, B, C 되어 있어요. A, B, C. 그래서 저게 ICCA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냐, B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냐, C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쭉 볼게요. 첫 번째, 화재 폭발. 뭐 그렇죠. ICC, ABC 다 해주죠. 두 번째, 선박의 자초, 교사, 침몰, 전복. 제가 이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해상 고유의 위험입니다. 자초, 침몰, 전복, 교사. 이거 ICC, ABC 다 해줍니다. 세 번째,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해상보험이라고 해서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다. 육상 구간으로 확장된다. 그렇죠. 육상 구간으로 확장돼요. 4번, 충돌, 접촉. 이건 해상에서 충돌, 접촉 나는 거고. 5번, 조난항. 조난항이나 피난항이나 그 말이에요. 그 피난항에 들어가서 화물 내릴 때 뭐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준다. 6번, 지진, 하산 분화, 낙뢰. 천재지변이죠. 지진, 하산 분화, 낙뢰.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손실이 나면 ICCA하고 ICCB는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지만 ICC는 X가 쳐져 있죠. 안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밑에 공동훼손이 있어요. 공동훼손. 이거 해주죠. ABC 다 해줍니다. 두 번째, 투하. 이거는 화물을 바다로 던져버리는 걸 말해요. 이것도 ICC, ABC 다 해줘요. 세 번째, 갑판유실이 있습니다. 갑판유실. 이게 워싱 오버보드 하는 건데 화물을 선박 위에 그 갑판 위에 올려놨다가 바닷물에 쓸려 내려가는 걸 말해요. 이거는 C는 안 해줘요. ICC C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수, 호수, 하천수. 이게 뭐예요? 바닷물, 강물, 호수물이 들어와서 화물이 젖는 경우. 이거 ICC C는 안 해줍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기 기타에 해가지고 이외 일체 부가적인 위험 해놓고 여기 가보면 ICCB에 X 쳐져 있어요. 요 차이가 ICCA와 ICCB의 차이인데 쉽게 말해서 ICCB는 저기 지금 위에 쭉 나열되어 있는 애들 있죠. 화재, 폭발, 자초, 침몰, 교사 딱딱딱딱 이렇게 워딩으로서 딱 규정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만 보상해줘요. ICCA는 저기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상해줍니다. 단 면책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면책 위험이 아니라면 ICCA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 ICCB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애들만 보상해 주는 것. 그리고 ICC는 여기 나열된 것 중에서 몇몇 개를 뺀 것. 이렇게 ICC ABC가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구협회 적하약관, 이게 신협회 적하약관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네. 해상보험론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해상보험론 수업이 진도가 여기까지 안 나갔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협회 적하약관은 구분이 손해의 유형으로 나눠놨어요. 전손이냐, 분손이냐, 공동훼손이냐, 비용손해냐. 근데 신협회 적하약관은 뭐로 나눠놨죠? 해상 위험의 종류별로 나눠놨어요. 얘가 불 났냐, 지진 났냐. 얘가 공동훼손이라고 안 하고 공동훼손 희생이라고 했잖아. 손해 유형이 아니지. 위험의 유형. 그러니까 구약관은 손해의 유형에 따라서 나눠놨고 신협회 적하약관은 위험의 유형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협회 적하약관은 깔끔해요. 내가 사고가 났죠?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이 사고를 일으킨 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것만 따져보면 돼요. 근데 구약관은 몇몇 개가 지금 보면 앞에 돌아가서 여기 6번 같은 경우에 한번 봐봐요. 6번은 원인을 얘기해요. 해상 손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해상 위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헷갈리네 나도. 해상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재, 폭발, 충돌. 원인을 얘기하고 있잖아. 원인. 예. 근데 대체적으로 뭐야? 손해가 얼만큼 났냐가 중요하잖아요. 전손이 났냐, 분손이 났냐. 사고의 원인도 따져보고 손해가 얼만큼 났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더 오래 걸릴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구협회 적하약관이 이게 따져보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이게 만약에 뭐 전손이 났느냐? 그러면 전손이 났다고 아니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야기 것을 개념을 동원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추정 전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추정 전손이란 거는 무조건 추정 전손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제가 뭐가 필요하다 했죠? 위부가 필요하다고 했죠. 네. 그러면 구협회 적하약관에서는 이게 추정 전손으로 인정받아야 해결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추정 전손이 아니고 분손이라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따져야 돼요. 위부를 했니, 많이 받아들여지니 했는데 따져야 되는데 이게 신보험증권, 신약관이 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추정 전손에 해당되는지 분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 사고, 이 위험, 이 손해를 일으킨 위험이 뭔지만 따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원인만 따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쉬워지죠. 쉬워진다는 말보다는 다툼의 여지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보험 계약이 현 시대 지금 2018년에도 모든 보험이 이 신협회 적하약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약관도 쓰인다. 그건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복잡하다. 이 복잡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보험은. 수고했습니다.